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대단원이자 마지막 중단원인 북한의 변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첫 번째 북한의 변화 오늘날 실상, 그리고 남북화해와 협력, 이렇게 두 수단원을 다루면서 올해 한국사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학습 목표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오늘날 북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소단원보다는 두 번째 소단원인 남북화해와 협력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50페이지의 맨 위에 있는 주제열기 부분에 나와 있는 1인당 국민 총생산 비교이죠. 파란색이 남한이고요. 빨간색이 북한입니다. 1970년도까지는 북한이 이제 국민 총 생산량이 앞섰습니다만 70년대 이후로 그리고 90년대 초반 부분까지 보시면 비교가 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북한이 많이 뒤처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일성은 1950년대 6.25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이 6.25 전쟁을 이유로 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타도하고 숙청을 하고 독재 권력을 구축하였죠. 그리고 1960년도에 중소분쟁을 계기로 해서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독자적 자주노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중소분쟁이라는 것은 중국과 소련이 이제 사회주의 노선을 둘러싸고서 양국이 서로 갈등을 하는 거죠. 소련은 이제 냉전 체제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려고 했었고요. 중국은 소련에게 있어서 소련이 이제 수정주의다, 기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그리고 소련 같은 경우에 중국은 교조화하고 있다, 특히 모택동 마오쩌둥에 대해서 우상화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비난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기로 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주노선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북한은 이제 그런 노선을 추구해왔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죠. 그래서 주체 사상은 이제 사상의 주체성, 그리고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군사의 자위 등을 내세운 북한의 독재적 정치 이론이라고 교과서 350페이지 왼쪽 날개에 나와 있죠. 이 내용 자체를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의 사회주의라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일성의 유일지배 체제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고요. 이제 김일성이 태어난 생가를 성역, 성스러운 곳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197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유신체제가 성립될 무렵에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재체제가 더욱 강화가 되고 새헌법에 따라서 국가주석제가 신설되는데, 이 주석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권 분립 위에 존재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다 라고 명시를 하면서 마치 유신체제에서 대통령이 삼권 위에 굉장한 권력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이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되게 됩니다. 자, 김일성은 1994년도에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인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주석 자리는 여전히 김일성이 이제 영원토록 가지게 되는 거고요.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게 되면서 군대가 사회를 이끈다라고 하는 성군 정치를 내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제 응하게 되죠. 그래서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이
김정은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양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은이 권력을 이제 승계받게 되는데요. 조선인민군 대장이 임명되면서 공식 후계자가 되었고요. 김정일이 2011년 사망하게 되면서 3대째 권력을 세습하게 되고 있고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째 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체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까요? 1960년부터 70년대에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일종의 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한강의 기적을 보여줄 동안에 북한은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이제 1차 계획 때 자립경제를 내세우다가 이제 외자를 유치하면서 수출 주도형으로 변화한 것과 달리 계속 자립경제를 이제 내세우면서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는 천리마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중소분쟁은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주노선 거기에서 천리마 운동을 했으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본과 기술의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워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 농업 소비재 산업 확충 시도를 또 하였으나 과중한 이제 국방비 부담 351페이지의 오른쪽에 인민군 퍼레이드 밑에 설명에 나와 있듯이 국방비를 약 GDP의 재정에 GDP가 아니죠. 재정의 30%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게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제 석유는 100% 전량 수입할 수밖에 없죠. 그런 에너지가 부족함에 따라서 경제의 침체의 길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자주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외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1980년대 이후에 이제 뒤늦게나마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합작회사 경영법을 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징 삼봉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해서 이제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자 했죠. 우리는 이미 그 전에 마산 창원지구의 자유무역단지를 조성한 데 비해서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경제 상황, 동유럽권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미국은 경제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훨씬 더 그 전에 60년대, 70년대 했었으면 조금 나을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거기다가 기상이변으로 식량난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90년대 말에 남한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를 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 햇빛 정책에 이제 호응을 하죠.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을 설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했죠. 그래서 2000년대에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신들의 그런 외교적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핵 개발을 하고 그런 도발 행위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가 가해지면서 경제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합병법에 대한 설명은 351페이지에 94년도에 개정된 이제 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나와 있는데 합병법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기가 좋습니다. 자, 조금 더 중요한 남북화의 협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문법 보겠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의 기본 원칙을 통해 바람직한 통일 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에 남북 교류의 진전 상황을 파악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문법에 따라서 우리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 이제 사진은 북한 무용수 조명혜가 중국에서 이효리를 만나서
이렇게 무대에 선 모습이죠. 그래서 남북 관계의 이런 좀 진전에 대한 일종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6.25 전쟁 후에 남북 갈등 심화에 대해서 좀 보면요. 당연히 전쟁 이후에 남북 간의 적개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서로 장기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승만 정부는 이제 굉장히 적개심과 공포심을 부추겨서 장기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4.19 혁명 이후에 여러분들이 장면 내각 때 봤으면 알겠지만 민간 차원의 평화적 통일운동을 막 전개를 했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남북 학생회담까지 하다고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반공을 명분으로 내세운 그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평화적 통일운동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요. 박정희 군사정부는 승공통일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승리해서 공산당의 입장에서 승리해서 통일을 하자, 강경한 대북 정책을 실시하면서 북한도 똑같이 남조선 혁명론을 주장하면서 적화 통일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장공비까지 남파 남쪽으로 파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갈등이 심화가 됩니다. 근데 이 박정희 정권 때 우리가 유신 정권이었을 때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합의하게 됩니다. 이 배경은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남북 대화가 실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냉전 체제가 완화되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반공이라는 명분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여러분 설명드렸었죠. 그러면서 장기 독재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명분이 좀 약화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남북 대화가 시작됐고 남북이 평화 통일의 3원칙에 합의하면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1972년도에 체결되게 됩니다. 이 3대 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내용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게 7월 4일날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뭐 평화 통일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해보자 이런 건데요. 남한에서는 이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주장한 반면에 북한은 남북 연방제를 주장하여 이제 대립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북한이 대화를 중단하게 되고요. 좀 성과가 많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통일에 관한 최초의 남북 합의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점을 높이 사기 때문에 수능이나 학력평가나 내신 시험에서 교과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또 기습적으로 남한에서는 유신체제가 발표되면서 좀 빛을 많이 잃게 됐죠. 이 의의에 대해서. 자,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자주에 대한 내용은요.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주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은 상대를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평화, 그 다음에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족 대단결 요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내용 잘 기억하세요. 자, 그 이후에 그래도 남북의 교류가 조금씩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두환 정부 때는 이산가족 고향을 방문하고 예술공연단도 교환하는 모습을 85년도에 보여주고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좀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물론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구속이 됐지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는 그거를 그렇게 처리를 하면서도 총리급 회담 후에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서로 남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하죠.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한 정부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적인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기본 합의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에 정부 때에 7.4 남북 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 합의서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중요한 문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영삼 정부 때는 또 핵개발 의혹 때문에 남북 관계가 경색 이제 꽉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 이후에 남북의 정상이 만나게 되는 대통령과 국방위원장이 만나게 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이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 햇볕 정책이라는 걸 실시를 하면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이끌고 방북을 하면서 금관산 관광과 같은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게 되었죠. 금관산 이제 관광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현대그룹에서 이루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평양에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게 되고요. 1차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방문이 재개되면서 남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개성공단 사업을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곳 이제 북한의 개성에 가서 사업을 했었죠. 그래서 2007년도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이 되게 되는데 14 남북공동선언으로도 불립니다. 10월 4일 6.15가 훨씬 좀 중요하게 이제 시험에선 다뤄지고요. 10월 4일 날 이루어진 14 남북공동선언은 조금 최근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수능이나 이런 학력평가에서. 그렇지만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대북 강경 정책을 이제 실시를 하죠. 왜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 핵실험을 막 강행하면서 그래서 한미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대북 강경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해상에서 한미 합동 해상 훈련이 전개되는 가운데 북한은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용은 거의 다뤘고요. 탐구 활동이 3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자료 1, 2, 3이 나와 있는데 자료 1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요약한 내용이고요. 자료 2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료 3은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요약한 건데 이거 아까 14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죠. 요 세 가지는 자료는 선생님이 반드시 2차 지필평가에 출제할 예정이니까 잘 읽어보시고요. 꼭 협의 주체가 누구인지, 핵심 내용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협의를 했으며 내용이 뭘까를 잘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사진과 그래프로 보는 남북 교류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1년 동안 실시했던 거꾸로 수업, 영상 수업을 마무리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계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단어는 지필평가에 내지 않고요. 영상으로 수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2차 지필평가가 끝난 뒤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좀 시사에 유의해서 같이 한번 토의도 해보고요. 토론도 해보는 그런 수업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험 그리고 수행평가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